형제라는 이름은 참 묘합니다. 어릴 땐 같은 방에서 웃고 울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부모가 남긴 것 앞에 서면 사랑보다 서운함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요. 왜 나는 늘 뒤로 밀렸을까? 정말 저 사람은 몰랐을까? 오늘 이야기는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 통의 편지로 터져나오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유품 상자 속에서 발견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집안은 아직도 조용했고 어머니의 채취가 남은 이불에서는 익숙한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나는 큰형과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산 정리는 이제 해야지.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계산과 조심스러움이 내 귀에는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형은 늘 그렇게 말했지. 나도 모르게 말이 날카로워졌다. 정리라는 말로 다 덮을 수 있는 것처럼. 큰형은 잠시 나를 보더니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너 또 그런 식이냐?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꼬아서만 보냐? 그 말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어릴 적 기억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 형이 대학에 갈 때 나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었다. 형이 결혼할 때 나는 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축의금 봉투 하나 제대로 못 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 곁에 있던 사람은 나였지만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늘 형의 말이 먼저였다. 이번 집은 내 명의로 해라. 형이 잘 아니까 형 말 들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참았다. 형이니까, 장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방 한가운데서 형과 마주 앉아 있으니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억울함으로 변해버렸다. 형은 몰랐겠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밤마다 누구 이름 부르면서 아파했는지. 큰형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순간 어머니의 장롱 위에 올려져 있던 작은 유품 상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 아직 열지 않은 상자. 마치 누군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상자를 향해 걸어갔다. 이 안에 어머니가 남긴 게 있을지도 몰라. 큰형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형제 사이에 쌓여있던 감정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품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려놓고 뚜껑 위에 한동안 손을 얹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이걸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형제 사이에 흘러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열어. 큰형이 말했다.
언젠가는 봐야 할 거잖아.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가지런히 접힌 손수건 몇 장, 낡은 안경 케이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봉투들이 들어 있었다. 형은 봉투 쪽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다. 통장인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다. 형의 손목을 붙잡고 말았다. 잠깐만. 이건 순서가 있어. 형은 내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그 눈빛엔 약간의 당혹감과 익숙한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겉면엔 어머니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막내에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형도 그 글씨를 봤는지 눈길이 잠시 흔들렸다. 편지야? 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고 어떤 것은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듯했다. 이 편지를 내가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혹시나 엄마가 없어진 뒤에 보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형은 답답한 듯 의자를 조금 끌어당겼다. 뭐라고 써 있는데? 읽어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너는 늘 말이 없었지. 힘들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아서 엄마는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한 것 같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 하지 못했다는 걸. 형을 미워하지는 마라. 그 아이는 책임이라는 말을 너무 일찍 배운 아이다. 형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나는 계속 읽었다. 하지만 내 몫까지 형에게 맡겨둔 것 같아. 엄마 마음이 늘 무거웠다. 그때였다. 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 읽어. 왜 이런 걸 지금 꺼내는 거야? 형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야? 나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직접 남긴 말이잖아. 형은 상자 안을 거칠게 뒤적이더니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겉면에는 큰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중 말없이 자리에 다시 앉았다. 이게... 형의 입술이 굳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형의 손에 쥐어진 편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유품 상자 속에서 우리가 꺼내고 있던 것은 재산이 아니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감당해온 어머니와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이제 막 형제 사이에서 부딪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형은 한동안 편지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이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글자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해 나를 세우고 있는 것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이 방은 늘 이렇게 조용했다. 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숨기던 공간이었다. 이상하네. 형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엔 분명 혼란이 섞여 있었다. 엄마는 내가 다 가진 줄 알았나 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형이 스스로 그 글자를 끝까지 읽게 두는 게 맞다고 느꼈다. 형은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읽었다. 너는 늘 앞에 서 있었지. 집안의 일, 동생의 일까지 다 내 몫이라고 여겼을 거다. 형의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다. 그래서 엄마는 내가 힘들다는 말을 차마 먼저 묻지 못했다. 그 문장에서 형의 손이 멈췄다. 종이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내가 동생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사실 하나도 없었다. 형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오랜 오해가 풀리지 못한 채 쌓여온 피로가 담겨 있었다. 너는 내가 다 챙긴 줄 알았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 짧게 대답했다. 형은 늘 선택권이 있었고 나는 늘 따라가는 쪽이었으니까.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말이야. 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택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살짝 움찔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집안의 기둥이다. 그 말 듣는 순간부터 나는 내려올 수가 없었어. 형은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회사 그만두고 가게 차릴 때도, 결혼 미루고 엄마 병원 다닐 때도 난 그냥 내 차례가 오면 안 된다고 스스로 정해버렸지. 그제야 나는 형의 등 뒤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형이 지고 있던 시간, 말하지 않았던 무게.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내 목소리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 묻힌 감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말하면. 형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서 가장 중요한 말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형은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제 엄마는 두 사람에게 똑같이 미안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형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는 형이 말을 잊지 못했다. 끝까지 우리 둘 다를 지켜보느라 혼자서 다 삼켰나 봐. 나는 아무 말 없이 상자 속 다른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손수건, 안경, 낡은 봉투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끝내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 형과 나 사이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다. 편지는 아직 한 장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상자 맨 아래에는
작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더 남아 있었다. 다른 편지들과 달리 고무줄로 묶여 있지도 않았고 봉투도 없었다. 마치 어머니가 끝내 누구에게도 직접 건네지 못하고 혼자 접어두었던 말 같았다. 나는 그 편지를 집어들었다. 형도 동시에 그 존재를 알아챘다. 그건 뭐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글씨는 다른 편지보다 조금 더 흐릿했고 중간중간 멈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주는 것도 아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형과 나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엄마 마음을 그냥 적어두고 싶었다. 나는 소리내어 읽지 않아도 되는 문장들을 굳이 입 밖으로 꺼냈다. 그래야만 이 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두 아이가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엄마는 늘 가운데에서 말을 잃었다. 형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한쪽 말을 들어주면 다른 쪽이 다칠까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치밀어 올랐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나는 종이를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려서 더는 문장을 이어갈 수 없었다. 형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제사는 아이들을 나누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덜 미워하게 하라고 남기는 건데 그 문장에서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참아왔던 시간, 억울함, 비교당했던 기억들,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형은 몰랐잖아. 나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형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너만 힘들었던 거 아니야. 형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 그 말에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그래서 다 가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늘 이해만 해야 했던 거야? 형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쳤다. 그만하자. 이제 와서 누가 더 불쌍한지 겨루자는 거냐?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서로를 향해 쌓아 올린 말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서로를 찌르고 있었다. 그때 편지 마지막 줄이 내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바라는 건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둘이서 서로의 시간을 한 번쯤은 제대로 들어주는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형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시간을 들어준다. 형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 서로의 말을 한 번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방 안에는 울음도 분노도 아닌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폭발은 이미 지나갔고 그 자리에 허전함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처음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제 말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기라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창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고 어머니의 방은 그 빛을 받아
조금 더 낡아 보였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얘기부터 할게. 그 말은 늘 주도권을 쥐고 말하던 형의 톤이 아니었다. 조심스럽고 낮았고 어딘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형은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겁이 났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형이 겁이 났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다. 엄마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질 것 같았고 내가 버티지 않으면 너까지 쓰러질 것 같았어. 형은 손가락을 맞물리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건 강한 척이었어. 속으로는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럴수록 더 큰 소리를 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형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으려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너한테도 항상 명령하듯 말한 거. 형이 고개를 숙였다. 그게 편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인 거였어. 그제야 형의 말들 사이에서 내가 느꼈던 차가움의 이유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내 얘기해. 형의 그 한마디는 묘하게 무거웠다. 마치 오래 미뤄두었던 숙제를 드디어 내미는 것처럼. 나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막혔다. 나는 형이 부러웠어. 형의 눈이 조금 커졌다. 집을 나가도 결정을 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해도 형은 늘 당연한 사람이었잖아.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나는 뭘 해도 막내니까 형 말 들어라는 말부터 들어야 했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이번엔 중간에 끊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거든. 나는 어머니 병실에서 보냈던 밤들, 형에게 말하지 않았던 치료비 이야기들, 혼자서 삼킨 두려움들을 천천히 꺼내 놓았다. 말을 할수록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형은 한참 동안 내 이야기를 들은 뒤 고개를 숙였다. 나는 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내가 그렇게까지 혼자 버틴 줄 몰랐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했던 말. 미안하다. 형이 말했다. 이제 와서 늦은 말이겠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라도 듣는 게 낫지. 그 말이 우리 사이를 조금 덜 아프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방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형제 이전에 서로 다른 사람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늦었지만 진짜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 방에 걸린 시계가 6시를 가리킬 때쯤 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유산 얘기를 해야겠지. 그 말은 마치 오래 미뤄둔 차가운 물건을 다시 손에 쥐는 느낌이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와는 달리 가슴이 덜 요동쳤다.
이미 중요한 말들은 서로에게 다 꺼내 놓았기 때문이다. 형은 상자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집 등기 서류, 통장 사본, 보험 내역들이 차례대로 들어 있었다. 엄마는 집을 반으로 나누라고 하셨어. 형이 말했다. 내가 관리만 맡으라고. 나는 잠시 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형이 다 가져도 돼. 내 말에 형의 손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아까 편지에서 봤잖아. 알아.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근데 이제는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형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럼 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야?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한 건 있어. 형이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형이 나한테 앞으로도 형처럼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의논하고 묻고 같이 결정했으면 해. 형은 그 말에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깊게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형이 천천히 말했다. 나도 이제는 짐을 좀 내려놓고 싶다. 그 말에 나는 형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장남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였다. 집은 내 명의로 하자. 형이 말했다. 관리도 같이 하고. 그 제안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었다.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리하자는 뜻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 형은 상자 속에서 어머니의 손수건을 하나 꺼냈다. 몇 번이나 빨아 색이 바랜 손수건이었다. 엄마가 자주 쓰던 거야. 형이 말했다. 이거 내가 가져. 나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꽉 찼다. 형은 뭐 가질 거야? 난. 형이 잠시 웃었다. 사진 몇 장이면 돼. 그 말에 우리는 조금 웃었다. 어색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방 안은 조용한 어둠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 어둠은 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집도 돈도 아니었다.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시간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어머니 집을 정리하러 다시 모였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앉아 말을 아끼던 날과는 달랐다. 창문을 열자 늦가을 바람이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어머니가 생전에 집은 바람이 드나들어야 산다고 말씀하시던 게 떠올랐다. 형은 마루에 앉아 사진 앨범을 펼치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그릇을 하나씩 닦아 상자에 넣고 있었다. 이 사진 봐라. 형의 목소리에 나는 마루로 나갔다. 앨범 속에는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릴 적 형이 나를 업고 동네 골목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때 기억나? 형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어려서. 형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난 기억나. 내가 업에서 내려달라고 울던 거. 그 말에 우리는 잠시 웃었다.
형은 사진을 다시 앨범에 끼워 넣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도 난 내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넘어질까봐 겁났던 것 같아. 그 말은 어쩐지 지금의 우리를 닮아 있었다. 짐 정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하나하나 고르다 보니 어머니의 시간이 집 안구석구석에 스며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 이건 가져갈래? 형이 낡은 밥주걱을 들어 보였다. 아니, 내가 고개를 저었다. 형이 가져. 형 집에 가도 어머니 생각날 것 같아. 형은 말없이 그 밥주걱을 상자에 넣었다. 해가 지고 집 안불을 하나씩 끄자 마지막으로 어머니 방만 불이 남았다. 형과 나는 그 방 앞에 나란히 섰다. 엄마가 이 방에서 우릴 얼마나 생각했을까? 형의 말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우리, 형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 집 명절마다라도 같이 오자. 그 말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억지 약속도 아니었다. 그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조심스러운 제안 같았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전화도 자주 하고.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기 전 나는 집 안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이제 이 집에는 어머니도 없고 예전에 우리도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오해한 채 등 돌리고 살던 형제도 이 집에 남아있지 않았다. 문을 닫는 소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조용히 울렸다. 집을 정리한 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수건을 서랍에서 꺼내 들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꺼내 보았지만 여전히 그 천의 감촉은 낯설고도 익숙했다. 손수건을 접다 보니 유품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편지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서로의 시간을 제대로 들어주는 것.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날마다 조금씩 다른 무게로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다. 형이었다. 밥 먹었냐? 아주 평범한 질문. 예전 같았으면 무심하게 넘겼을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목이 잠겼다. 아직? 내가 대답했다. 그럼 같이 먹자. 형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덧붙였다. 엄마 좋아하던 칼국수집. 우리는 말수가 많지 않았다. 국수 그릇 사이로 김이 오를 때까지 그저 앉아 있었다. 형이 먼저 국수를 한 젓가락 뜨며 말했다. 엄마가 내가 국물 남기면 꼭 뭐라고 했잖아. 나는 피식 웃었다. 형은 늘 먼저 먹고. 그러게. 형도 웃었다. 그 짧은 웃음 속에는 예전처럼 날선 감정도 억지로 참는 침묵도 없었다. 그저 조금 늦게 돌아온 형제의 자리만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데 형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나 있잖아. 형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말을 이었다. 그 편지 없었으면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른 채 살았을 것 같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형 마음을 미워하면서만 기억했을 거야. 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부모를 잃고 나서야 형제가 된 게 아니었다. 부모가 남긴 말 덕분에 비로소 형제가 되었다. 유산은 나눠졌지만 편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편지는 우리 사이 어딘가에 항상 놓여 있을 것이다. 서로를 다그치려 할 때, 오해하려 할 때, 그때마다 조용히 우리를 안치는 자리로 나는 집으로 돌아와 손수건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제는 그 안에 어머니의 부재보다 어머니가 남긴 연결이 더 크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끝까지 말이 없으셨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형제의 시간을 다시 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묵은 감정의 폭발은 관계를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쌓기 위해 필요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